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눈앞에 둔 중년의 남자입니다. 아이들이 서둘러 잘 짝을 만나 막내를 빼고 다 결혼을 해 손자 둘과 손녀 하나를 둔 할아버지이기도 하지요. 요즘은 놀러 오는 손주들 보는 재미에 빠져 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증조 할머니가 되시고 나서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신답니다. 벌써 80대 중반이시니 저희 모두 걱정과 함께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과 오랫동안 함께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왜인지 궁금하시죠?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을 더듬고 다시 확인해야 하긴 하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들려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거라 기쁜 마음으로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3살에 중학교를 포기하시고 당시 7살, 5살이었던 삼촌들을 키워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셨으니 강해지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외할머니를 닮아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그저 고생 끝에 강한 척 살 수밖에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머니를 보면 그저 소녀 같으시거든요. 외할머니 또한 팍팍한 삶을 이겨내시려 아마도 강한 척 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외할아버지까지 일하다 다치신 후에 술로 세월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외할아버지는 다친 몸을 가지고 얌전히 술만 드셨으면 모르는데 동네 잡일을 하거나 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폼을 팔고 일을 하는 외할머니에게 바람이 났다고 하거나 술값을 내놓으라며 때리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는 그래도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외할아버지의 행패를 견디셨답니다. 어린 어머니가 봐도 이를 악물고 버티시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으스러져 버리진 않을까 걱정을 하셨다고 하니 엄청 고생을 하셨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피려고 애를 쓰셨다고 해요. 외할머니를 위하는 일이 그것뿐이더래요. 그런 외할머니께 딱 한 가지의 취미생활이 있으셨는데 그게 오관떼기라고 화투로 점을 보시는 것이었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술에 취한 외할아버지의 술주정이나 행패가 끝난 밤에 조용히 방 귀퉁이에서 오관떼기를 하시면서 다음날의 운세를 보곤 하셨는데 패가 좋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오관떼기가 좋게 느껴지셨고 가끔 어머니도 재미삼아 해보시면서 잘하셨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어려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으며 오관떼기에 의지했었겠죠. 오관떼기가 딱 떨어지는 날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좋아하시던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차가운 길에 쓰러져 돌아가시고 1년 뒤 위암이라는 병으로 어린 3남매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슬프기보다 이제 엄마가 편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도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만 하시던 외할머니가 나날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아셨답니다. 식사도 못 하시면서 자꾸 토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마르시는 외할머니가 오래 살지 못하겠다고 느끼셨답니다. 13살 어린아이가 그런 어머니를 살려보겠다고 한약방에 가서 사정을 하고 적은 돈으로 약을 가져와 외할머니께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린 동생들도 챙겨야 하고 아픈 외할머니도 돌봐야 하다 보니 학교에 가서도 공부가 될 리도 없었고 외할머니를 병원에도 모시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히 중학교 갈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외할머니처럼 오간떼기를 매일 하고 계시더래요. 그 어린애가 기댈 데가 없으니 오간떼기를 하며 시름을 잊어보려 애를 썼다는 것이 안쓰럽죠. 그렇게 1년을 앓으시던 외할머니는 병원에 가서 암인 것 같다며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으실 때 빼고는 병원도 가보지도 못한 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걱정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어린 동생들이 우는 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외할머니를 보고서 머리를 잡아 뜯으며 우셨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이제 동생들과 어떻게 사나 싶어 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방방 뜨며 머리를 뜯으며 엉엉 우셨답니다. 그러자 소리를 듣고 온 이웃들이 외할머니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줘 고향산 한편에 외할머니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외할머니 묘지에 가서 우셨답니다. 지금은 제대로 땅을 사 이장을 해드렸는데 어머니는 못 가시고 저만 가보곤 하는데 술을 부어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고생이 더 깊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외할머니가 남기신 돈으로는 새 아이가 일주일이나 견딜 수 있을 정도였기에 어머니는 당장에 일을 하셔야 했답니다. 나이가 어려 어디서 일을 시켜주지도 않으니 산으로 가 산나물을 따다 시장에서 팔아 당장에 생활하셨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부잣집에서 어린 아이를 봐줄 식모를 찾는다고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하시면서 밤에는 와서 동생들 볼 수 있게 해주신대. 그러니까 가서 일만 잘하면 월급이 나오니 돈 걱정이 덜할 거 아니야. 내가 잘 말해뒀으니까 가서 일해봐. 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말과는 다르게 집에는 거의 가지도 못하게 해 새벽에 겨우 가서야 삼촌들이 먹을 음식을 두고 오곤 했답니다. 그런데다가 아는 것과 다르게 월급도 형편없이 적어 월급이 제가 들은 것과 달라요. 더 주세요.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너 데려올 때 내가 소개비를 얼마를 줬는데 그거 까려면 아직 월급 몇 달은 이렇게 줘야 해. 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소개비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1년을 버티시면서 삼촌들이 보고 싶고 일이 고돼서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먹을거리는 계속 삼촌들에게 주러 갈 수 있다는 것 하나였다며 아직도 그때 생각에 이야기를 꺼내시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소개비를 받은 이웃 아주머니는 미안했는지 삼촌들을 살펴주긴 했지만 겨우 7살, 5살 아이들이 저희끼리 있다 보니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른 새벽만 기다리다 누나를 만나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렸는데 그걸 뿌리치고 오는 아침이 그렇게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겨우 그 집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큰삼촌은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학교를 못 가고 있자니 속이 터져 이웃집에 찾아가 아줌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내 동생은 학교도 못 보내고 있는데 소개비? 아줌마, 이웃끼리 이러는 거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면서 따졌더니 야, 그럼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그리고 내가 너희 동생들 가끔 들여다보면서 다 했어. 기껏 일하게 해줬더니 어디서 행패야? 아주 죽은 지엄마 닮아서 어린 게 독해가지고 야, 나도 할 만큼 했어? 라면서 더 큰 소리를 내더랍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옆집에 손님으로 와 있던 아주머니가 쫓아 나오더니 얘, 너 일할 때 필요하니? 라고 물어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너 아주 앙칼진 게 마음에 든다. 우리 식당 와서 일할래? 라고 하시더래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어머니는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 꺼내주시더니 이걸로 동생들 옷도 좀 사주고 학교 보낼 준비도 해. 그리고 내일부터 나와서 일하는 거다. 월급은 너 하는 거 봐서 챙겨줄게. 시장 입구에 칼국수집 알지? 아침에 거기로 와. 라고 하고는 가시더래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왔다 갔나 싶어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답니다. 고작 14살짜리가 일할 것 생겼다고 방방 뛰어가며 좋아했답니다. 이장님을 찾아가 삼촌 학교 갈 수 있는 법을 여쭤보고 동사무소에 서류 작업을 마치고 삼촌들에게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 먹였던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찾아간 칼국수집에서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육수 만드는 불 앞을 지키고 겉절이 만드는 배추, 무 다듬고 수저랑 그릇을 닦으면서도 마음이 좋더랍니다. 그 칼국수집 주인은 약속을 지킬 것 같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셨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월급을 받았는데 식모살이 할 때보다 2배나 되어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더랍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10번도 더 하셨더니 주인 아주머니는 미영아, 너가 받아야 할 돈 받아놓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 무시해. 당연히 그 정도는 받고 일해야지. 동생들 키우려면 더 당당하게 해. 그래야 너도 동생들도 이 험한 세상 버틸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당부같이 혼을 내시더래요. 그날 저녁에도 집에 돌아와 오간을 떼셨는데 잘 떨어져 이 가게가 내 운명이다 싶으셨답니다. 그런 주인 아주머니에게 마음을 내주기 시작한 어머니는 더 열심히 일하셨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자 일할 때 힘든 줄도 모르겠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삼촌들 학교 보내는 낙으로 사시면서 시간을 흘렀고 어머니는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게 성인이 되셨답니다. 목소리는 크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머리도 짧게 집에서 대충 잘라 꾸미지도 않으니 꼭 선 머스마이 같았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으니 글쓰기와 세마기만 되는 사람이 어른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느라 꾸미는 건 생각도 못 하셨겠죠. 아직 학교를 다니는 삼촌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대학까지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만 하셨답니다. 삼촌들도 그런 누나를 엄마처럼 따르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런 어머니를 칼국수 사장님은 점점 더 아껴주셨고 친이모나 친척 언니처럼 돌봐주셨답니다. 혹시나 집에 밑반찬 떨어질까봐 챙겨주시고 월급도 점점 올려주셔서 어머니가 23이 되던 해에는 시장 가까이 전세를 얻어 이사를 했답니다. 삼촌들은 학교 가는 길이 더 수월해져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할머니 묘소가 멀어져 자주 가보지 못하니 속상했답니다. 그것까지 아시고 사장님은 어머니께 오전에 1~2시간 늦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도 했다더라고요. 어머니는 진짜 고마운 분이라 가게 그만하실 때까지 그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반죽 비율도 맞추고 육수 비법도 배워 끓일 수 있게 되고 겉절이와 석박지 양념 비법까지도 어머니가 모두 꿰고 있다 보니 가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렇게 선머슴 같던 어머니가 씩씩하게 돈을 벌면서 사는 모습을 사장님이 그 누구보다 예뻐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다 큰 삼촌이 서울의 대학에 합격해 올라가며 하숙을 시작하고 막내 삼촌만 남아 바쁜 어머니가 더 정신이 없어지자 사장님이 이영아 그러지 말고 막내 끼니 때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해. 와서 우리 먹는 거 챙겨놨다 먹이면 되잖아. 걔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지. 라며 먼저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그 정도로 서로 가정사를 다 알고 챙기는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셨답니다. 사장님 부부가 자식이 없으셨는데 그래서인지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잘해드려야지 생각하셨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흐르고 큰 삼촌은 군대를 갔고 막내 삼촌은 서울로 대학을 가 하숙을 하며 어머니는 등록금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들이 곁에 없으니 약간 여유가 생기더래요. 외로워지신 거죠. 삼촌들도 과외를 하시기도 하고 사무실 알바를 하시기도 해서 용돈은 벌어 쓰셨기에 연락이 잘 안 되니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눈에 띈 한 손님이 있었답니다. 생전 누가 뭘 하던 관심이 없었는데 혼자 앉아 칼국수를 먹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익숙한 얼굴이 아니어서 더 그랬던 건지 호감을 느낀 어머니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허둥지둥 주방으로 숨어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길 1달 정도 되었을 때 큰삼촌이 휴가를 나와 군복을 입고 와 어머니를 안으며 반가워하고 간 다음날 그 남자가 어제 그 군인은 남자친구예요? 라고 묻더랍니다. 얼굴이 빨개진 어머니는 동생이에요. 서울서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갔는데 휴가 나왔어요. 라고 대답만 겨우 하고 또 주방으로 숨으셨답니다. 사장님이 따라 들어와 딱 봐도 끼부리게 생겼다. 괜히 꼬이지 마라. 큰일 난다. 라며 다시 홀로 나가시더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멈추지 않고
마음이 살랑살랑해 미치겠더랍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표가 났는지 며칠 뒤 가게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 남자가 시장 어귀에서 기다렸다가 동생은 들어갔어요? 라며 말을 걸더래요. 어머니는 수줍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럼 나랑 술이나 한잔 할래요? 소주를 샀는데 혼자 마시기 싫어서요. 라고 하더래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외롭게 느껴져 덜컥 따라갔답니다. 공터로 어머니를 데려간 남자는 자기가 서울에서 태어난 부잣집 아들인데 마음의 방황으로 다 버리고 머리 식히러 왔다면서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불공정하고 그런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이상한 말들을 했는데 그냥 멋져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미영아, 오빠는 너의 외모도 참 좋아. 틀에 박히지 않고 너만의 개성이 있잖아. 라며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산 남자는 3, 4달을 어머니 집에 드나들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며칠 속이 울렁이고 먹지를 못하고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랍니다.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임신 가능성은 없으세요? 라는 말에 번뜩 싶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정말? 너무 기쁘다. 너와 나의 사랑 결실이 생기다니. 아무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라며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꿈 같은 날들만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잠깐 다니러 간다던 남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랍니다.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게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남자는 오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기를 생각에 머리가 아득해 주방 한 구석에 쪼그려 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는 너 그놈 어디서 일한다고 못 들었어? 이 맹추야 이제 어쩔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동생들도 아직 학교도 못 마쳤는데 혼자서 애를 낳고 들어앉아 있을 생각을 하니 그저 신세가 서럽고 자책이 얼마나 들던지 그냥 죽고 싶으셨답니다. 사장님께 임신한 건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사장님이 먼저 알아보고 말해주시는데 어머니는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싶더래요. 남자가 일한다던 공업사에 사장님과 찾아가 봤지만 일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고 고향인 청주로 갔다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께 한 말이 거짓말인지 그 공업사 사장에게 한 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거죠. 그런 어머니께 사장님은 나랑 병원 가. 눈 딱 감고 수술해.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남자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 가! 라며 퇴근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래요. 삼촌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애는 낳아서 혼자 키우자니 까마득한데 도저히 뱃속에 아이를 지우지는 못하겠더래요. 사장님, 나 애 못 지워요. 어떻게 생명을 지워요? 그놈이 나쁜 놈이라도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애 하나만 보고 키우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면서 우셨답니다. 사장님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고 있는 어머니를 사장님은 함께 우시면서 한참 보시더니 그래, 너랑 나랑 우리 아저씨랑 그 애 하나 못 키우겠니? 나. 너도 참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서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안고 우시더랍니다. 삼촌들도 어머니 만나러 왔다가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아시고 남자를 찾겠다며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요즘 같지 않던 그 시대에 그 남자는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입덧이 심해 잘 먹지도 못하면서 배만 동그랗게 나왔는데도 어머니는 좋다고 웃으셨대요. 뱃속에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좋으시더랍니다. 사람들은 어머니가 배가 불러오자 이런저런 소문을 내며 쑥덕거렸지만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답니다. 어차피 낳아 기르기로 한 아이인데 어머니가 기죽어 계시면 태어날 저까지 기죽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할 거라는 생각에 일부러 더 씩씩하려고 애를 쓰셨겠죠.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아들이야. 그거면 됐다. 기죽지 마. 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도 오간을 떼시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좋으면서도 오관을 떼는 어머니는 좀 보기 싫었습니다. 그 그림 맞추는 숫자놀이에 어머니의 운세가 달렸다는 건 말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매일 저녁 오관을 떼셨죠. 제가 태어나던 날도 어머니는 오관을 떼며 제가 잘 태어날까 아닐까를 보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 오관을 마저 떼지 못하셔서 진통을 하시면서도 불안하셨다고 하니 그냥 재미라기보다 거의 중독이었던 거죠. 그 남자랑 만나면서는 오관을 안 떼어 보셨는데 그래서 그랬나 보다고 하시기도 할 정도였으니 그 맹신은 안 봐도 뻔하죠. 그렇게 저를 낳아 키우시면서 어머니는 뭐든지 좋으셨답니다. 제가 걸어서 좋고 뛰어서 좋고 넘어져 울어서 좋더랍니다. 그 사이 삼촌들은 차례로 군대에 다녀와 큰 삼촌이 먼저 취직을 하며 막내 삼촌을 졸업시키셨다는데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진 않으셨겠죠. 절대 삼촌들 일에 손 놓고 계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식당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집에서 잠은 잤지만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어머니 등에서 자랐고 사장님 내외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돌봐주셨죠. 놀이터보다는 시장통에서 뛰어놀았고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며 놀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엉엉 울며 어머니 가게로 바로 가면 어머니가 속상하실까봐 집에 먼저 가 세수를 하고 가게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아 땀이 났다면서 변명을 하곤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어머니는 아셨답니다. 제가 울고 온 날 친구들에게 놀림 당하는 것도 다 아셨지만 제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부러 모른 척 하셨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저를 놀리는 아이들과 놀고 온 척 하느라 진을 뺐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존경했고 사장님 내외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삼촌들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오실 때마다 저를 위해 선물도 많이 사다 주셨고요.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있었기에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 저도 더 당당해졌기에 어머니 생각처럼 이겨내게 된 셈이긴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무실 준비를 하고 또 오관을 떼시던 어머니는 어머나 내가 내일 좋은 일 있으려나 보다. 어쩜 한 번에 이렇게 딱 떨어지니? 형서가 내일 좋은 일 생기면 엄마가 너 사고 싶다던 운동화 사줄게 하시더라고요. 치, 그게 맞긴 뭘 맞아요. 기껏해야 가게 문이나 좀 일찍 닫겠죠. 엄마 미신이에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좋아하시면서 뭐든 좋은 일이면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제가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방방 뜨시면서 저에게 형서가 내가 뭘 했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지? 사장님이 나보고 이제 가게 맡아서 하라고 다 넘겨준다고 하시더라. 매달 갚아야 하기는 한데 5년만 갚으라고 하시더라. 좋은 일이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됐네요 어머니. 그럼 사장님은 이제 뭐 하신대요? 라고 여쭤보니 이제 쉬신데 두 분이서 놀러 다니신다고. 그래도 가끔 내가 들여다봐야지. 너도 시간 내서 찾아뵈. 너 클 때 예뻐해 주신 분들이잖아. 라고 하시는데 네, 저도 그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맡아 운영하시면서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셨죠. 그러면서도 매일 밤 오관 떼기를 하시며 다음날의 운세를 점치셨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그런 모습은 싫었던 저는 어머니, 그것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혼자 그러시는 거 되게 이상해 보여요. 라며 싫은 티를 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쟤는 이게 다 맞아. 기운이 실려서 다 맞는다니까. 너도 나중에 봐라. 오간 떼게 해달라고 할걸. 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설마요. 그런 게 맞는다고 의지에 살다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시려고요. 라며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서운한 듯 웃으셨지만 저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소일거리일 뿐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많이 해 제대로 접어지지 않는 다리로
겨우 구겨 앉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허리를 한쪽 벽에 기댄 채 오관을 떼는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여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어머니가 너무 작아 보여 보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맡은 가게는 전보다 더 잘 됐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셋이나 써야 했고 옆에 점포까지 다 터서 그 건물 1층은 모두 어머니의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내외부는 가끔 나와보시면서 잘한다고 칭찬하셨고 저에게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자궁암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것은 처음 본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저 역시 너무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과 같았으니까요. 병원에 계실 때도 식사를 못 하신다고 칼국수를 싸서 제가 배달을 가면 한두 젓가락 드시고는 아이고, 우리 형석이 얼굴 보니까 좀 먹겠다. 내가 너무 어리광부리지. 얼른 나와서 한 그릇 뚝딱 할 테니까 기다려. 라며 웃으셨습니다. 학교 다닌다는 핑계로 그렇게 몇 번 가보지도 못했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셨기에 그 충격은 저에게도 크게 다가왔거든요. 어머니는 그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사장님이라고만 외치시면서 3일을 쉬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남자 사장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오면서 어머니는 어쩐지 그날 오간이 그렇게 안 떼지더라 라고 중얼거리시는데 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그 오간 떼기 이야기세요? 그것 때문에 사장님 돌아가신 거면 앞으로 그런 거 다시는 하지 마세요 라고 화를 내버렸죠.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니 말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까지 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오관떼기랑 연관이 있다고 갖다 붙이시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이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을 어머니와 대면대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사장님께 반찬 가져다 드리라고 하면 가져다 드리고 가게 나와서 뭐 가져가라고 하면 가지고 가면서요. 어머니가 여전히 고되게 일하고 계시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늘어도 가게 문을 닫고 양념장을 만들고 육수 재료를 다듬고 밀가루 반죽 손질도 혼자 다 하시는 어머니의 고충을 다 알면서도 오관떼기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철없이 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럽네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대단하신 게 제가 그렇게 구는데도 밤이면 오관떼기를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도 서울로 대학을 갔고 점수에 맞춰 과를 선택하다 보니 적성과는 맞지 않아 진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사법서사를 하고 계시던 큰삼촌이 나도 그래서 취직했다가 돈 모아서 시험 보고 이 일을 하자니 이번에 법무사라는 이름으로 변하면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니 너도 도전해봐라. 고시 준비는 내가 좀 도우마.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졸업만 앞두고 있을 때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졸업을 하는 동시에 법무사 시험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촌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한 번에 붙어보려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 안부전화 삼아 연락을 드렸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좋지 않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아니야,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지. 너무 힘들면 한번 왔다가 가. 엄마가 보양식 해줄게. 엄마가 가봐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해, 우리 아들. 이라고 하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삼촌께 전화해 아시는 것 없나 싶어 여쭤보니 그게 막내 이 자식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사업을 했나 본데 그게 사기였나 봐. 그걸 못 맞고 나한테도 왔는데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너희 어머니가 그걸 메꿔주신 것 같은데 아마 대출을 좀 받으셨을 거다. 너 시험 준비하는데 심란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도 알고만 있어. 전화 자주 드리고. 내가 미안하다. 삼촌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매번 이렇게 손 벌리는 모습만 보여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막내 삼촌이 돈 사고를 치면 어머니가 메꿔주고
사과는 큰삼촌이 하셨습니다. 급한 불만 끄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형서가 삼촌이 용돈 줄까? 라며 생색을 내시는 분이 막내 삼촌이셨거든요. 그런 막내 삼촌을 어머니는 애가 너무 착해서 남들이 우습게 봐서 그러지. 너무 어릴 때 부모 없이 누나 밑에서 크느라 정이 고파서 그런가 봐. 라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막내 삼촌이 어머니께 잘했기에 큰 삼촌도 큰 소리를 못 치시니 저도 별말은 못했습니다. 그저 저라도 어머니 마음고생 시키지 말자는 생각에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그때도 그러자 싶어 전보다 공부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늘리며 열심히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1999년 법무사로 개정된 첫 시험을 치렀습니다. 2차까지 시험이 끝나고 고시촌을 정리하며 다시는 오지 말자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발표일까지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돕고 좀 쉬고 싶어 고향으로 가면서도 개운하지 못한 마음은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쉬는 동안 어머니를 돕고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도 만나고 남자 사장님과 운동도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일이 되어 직접 확인하고자 서울에 다니러 나가려는데 형서가 오늘 합격이야. 걱정 말고 다녀와. 라는 어머니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오관떼기 이야기인가 싶어 어머니 그러다 제가 더 실망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오관떼기가 뭐가 맞아요. 라며 인상을 썼더니 아니야 진짜 한 번에 딱 떨어졌어. 합격이야. 내 말이 맞는다. 얼른 다녀와요. 엄마가 해물탕 해놓을게. 라고 하시는데 대꾸도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러 터덜터덜 걸으면서도 어깨가 자꾸 굽으며 마음이 초라해지는 게 영 기운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 제가 있었습니다. 버젓이 최영석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그간의 고생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아갈 것 같더군요. 어머니 생각이나 공중전화부터 찾아 전화를 드렸지만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사장님 아직 안 오셨어. 집으로 해봐. 라고 하시기에 집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큰삼촌께 전화해 연락을 드려 합격 소식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어머니가 가게에 계신가 싶어 가게로 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여기 명실병원인데요. 최미영 씨 댁 맞나요? 라기에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최미영 씨가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하니 오셔야겠어요. 얼른 오세요. 연락이 안 돼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한 상태라니 믿기 싫었지만 제 다리는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특히나 머리 쪽이 많이 다치셔서 수술을 서두르지 않으면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수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삼촌들도 오시고 남자 사장님도 오셔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의 수술에도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소위 식물인간이라는 상태가 되어버리신 거죠. 가게는 한동안 남자 사장님이 봐주셨지만 이어서 장사를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기기 위해 알아봐 주셨고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일을 고향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어머니께 들려 몸을 닦아드리고 얼굴을 쓰다듬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신 의사 선생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깨어나시라고 하시면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어쩌면 들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 나 내일 중요한 사건 맡았거든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오관떼기 해주면 좋은데 어머니 말대로 나 붙었잖아요.
얼른 일어나서 오관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제일 좋지만 듣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촌들은 형서가 듣기 싫어도 이제 그만 어머니 보내드리자. 누나도 너무 힘드실 거야. 일평생 움직이시던 분이 저러고 있자니 얼마나 괴로우시겠니? 라고 하셨지만 이제 2년이에요. 13살부터 일만 하시던 분이 이제 2년을 겨우 쉬신다고요. 그렇다고 어머니 연명치료를 포기해요? 전 그렇게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려거든 오지 마세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자 사장님께 찾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의 어깨를 잡고 묵묵히 듣고 계시던 사장님은 녀석이 이제 어른 노릇 좀 한다 싶었더니 아직 아기구나. 너희 엄마 그렇게 갈 사람 아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걱정 마. 너 하던 대로 계속해. 어떻게 산 사람에 손을 대겠니? 너가 맞아, 형서가.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 들러 어머니 얼른 일어나서 오관 좀 떼주세요. 진짜 이제 짜증 안 낼게요. 어머니가 오관 떼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다 맞더라고요. 얼른 일어나서 오관 떼주세요. 네? 라고 졸랐습니다. 눈물이 나 훌쩍거리고 있는데 어머니 팔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머니의 팔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을 부르고 곧 의사 선생님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깨어나실 건가 봐요. 이러기 쉽지 않은데 우리 희망을 가져봐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마치 어머니가 깨어나신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게 시작일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어머니께 오관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런 제 말소리가 들리시는 듯 어머니는 반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며칠은 반응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분명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러길 1년 만에 어머니는 눈을 뜨시고 제 말소리에 눈을 깜빡이시며 깨어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 푹 쉬셨어요? 이제는 즐기시면서 사세요. 얼른 건강만 되찾으시면 돼요. 어머니, 저만 남겨두고 돌아가시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이제는 어머니 오관떼기 안 싫어할게요. 얼른 해주세요. 라고 하자 눈을 껌뻑이시며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재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다시 걷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기어코 더듬거리시면서 걸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머니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도 더뎌지시고 반응도 늦어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재활조차도 부지런히 해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강한 분이셨습니다. 삼촌들도 오셔서는 누나 죄송해요. 저희가 경솔했어요. 라며 우셨고 막내 삼촌은 누나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소리에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결혼식에서 화촉도 밝히시고 혼주석에 앉아 주시기까지 하셨죠. 아내는 어머니가 계시던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매일 그렇게 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제게 먼저 고백을 하더라고요. 병원비 때문에 한 푼도 없던 저는 얼결에 그 고백을 받아 사귀다 결혼을 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저와 어머니를 함께 모셔주겠다는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엎드려 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다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지금까지도 감사할 뿐이죠. 아이들도 잘 키워주고 어머니께도 잘하는 아내 덕에 어머니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으셨고 그 좋아하시는 오간떼기를 요즘도 즐기신답니다. 요즘은 제가 시간이 많아져 어머니 곁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간떼기 하실 때가 제일 신중하시고 딱 떨어지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오간떼기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모습이니까요. 아이들도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좋아해줘서 고맙고요. 증손주들이 오면 아이들 보시느라 오간떼기를 안 하시는데
그때 그 미소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은 다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죠. 그러니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얼마나 걸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바라세요. 그렇게 이루신 것들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